78세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머나먼 아프리카 땅 콩고에서 20대 현지 여성 2명을 동시에 임신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돈으로 젊음을 산 파렴치한 늙은이라 손가락질했고 한국에 있는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짐승 같은 욕망에 눈이 먼 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50년이 넘는 나이 차이와 세간의 비난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이 정말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평생을 외롭게 살다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기구하고도 위대한 마지막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피어난 기묘하고도 애틋한 가족의 탄생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78배 최강민에게 아프리카 콩고의 수도 킨샤사는 제2의 고향이자 그가 맨주먹으로 일궈낸 거대한 왕국이었다. 한국 전쟁 고아로 태어나 잿더미 속에서 구두닦기와 껌파리로 연명했던 소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투쟁의 연속이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남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말리는 아프리카 땅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그는 수십 년간 콩고의 밀림을 누비며 원목과 광물을 한국으로 보냈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현지 부동산 사업에까지 손을 대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현지인들은 그를 최 회장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콩고 정재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말 그대로 콩고의 마지막 황제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택에 화려한 불이 켜지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노인이 되었다. 몇 해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한국에 있는 자식들은 그의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마지못해 걸려오는 전화는 늘 아버지, 건강은 하신지요? 라는 의례적인 인사 뒤에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라는 본론으로 이어졌다. 자식들에게 그는 아버지가 아닌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다. 그는 화려한 저택에 홀로 남아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쓰디쓴 위스키를 마시는 것으로 기나긴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그런 그의 삭막한 황혼에 두 줄기의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 명은 22살의 알리카였다. 그녀는 최강민이 후원하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였다. 총명하고 자부심 강한 그녀는 처음에는 돈 많은 외국인 갑부라며 그를 경계했지만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병원비를 대납하고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최강민은 그녀의 지적인 모습에서 젊은 시절 아내의 얼굴을 보았고 그녀는 그의 깊은 눈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느껴보지 못했던 든든함과 지혜를 발견했다. 또 다른 한 명은 21살의 바하티였다. 그녀는 최강민과 사업적으로 교류하던 한 부족 족장의 막내딸이었다. 호기심 많고 생기발랄한 그녀는 최강민을 유독 따랐다. 그녀는 최강민이 들려주는 한국의 발전상과 서울의 화려한 밤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고 최강민은 그녀의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 속에서 잊고 살았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알리카에게는 정신적인 위안을, 바하티에게는 젊음의 생기를 얻었다. 그는 두 여인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그녀들의 가족까지 살뜰히 챙겼다. 세 사람은 킨샤사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의 차를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50년이 넘는 나이 차이와 국경, 그리고 인종의 벽은 서로를 향한 인간적인 호감 앞에서 의미를 잃어가는 듯했다. 최강민과 알리카, 바하티의 기묘한 관계는 킨샤사 교민 사회에서도 조금씩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강민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평생 일만 하느라 놓쳐버렸던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맛보고 있었다.
그는 두 여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운 할아버지가 손녀들을 아끼는 마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는 별개로 세 사람의 관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알리카와 바하티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최강민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알리카는 그의 연륜과 지혜를 존경했다. 최강민은 그녀에게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인생의 스승이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바하티는 그의 자신감과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에 매료되었다. 그녀에게 최강민은 자신이 사는 작은 세상을 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과도 같았다. 두 여인은 최강민이라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서로를 질투하거나 경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언니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다. 사건은 어느 날 오후 알리카가 최강민의 저택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줍음과 두려움으로 창백하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회장님, 제 뱃속에 회장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최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78배 나이의 아버지라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알리카의 진지한 눈빛은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평생 자식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내 핏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알리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마지막 가족이 되어주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다. 이번에는 바하티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알리카와 똑같은 고백을 했다. 그녀 또한 최강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다. 최강민은 이제 기쁨을 넘어선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라니. 78배 나이에 20대 초반의 두 여인을 동시에 임신시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은 존경받는 사업가가 아니라 돈으로 젊은 여인들을 농락한 추악한 늙은이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다. 그의 왕국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최강민은 이 사실을 조용히 덮고 두 여인과 아이들을 책임지려 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콩고에 주재하던 한 한국인 기자가 우연히 이 기막힌 소문을 듣게 되었고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한국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송고했다. 충격. 콩고의 한국인 재벌 최 회장 78, 20대 현지 여성 2명 동시 임신시켜 돈으로 젊음 산 파렴치한 행각의 교민 사회 발칵.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댓글창은 최강민을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나라 망신이다. 주책 맞은 늙은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보네. 저 여자들도 뻔하지. 돈 보고 붙었겠지. 사람들은 앞뒤 사정은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그를 파렴치한 늙은이로 두 여인을 돈에 눈이 먼 꽃뱀으로 매도했다. 최강민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그의 과거사까지 낱낱이 파헤쳐졌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한국에 있는 그의 아들 최진석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좋지 않은 소문을 접하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버지가 저지른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막대한 유산이 듣도 보도 못한 아프리카 여자들과 그 아이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구나. 이대로 가다간 평생 일군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지.
그는 즉시 콩고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최진석은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알리카와 바하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먼저 찾아갔다. 그는 두 여인 앞에 돈다발이 든 가방 2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얼만지 세어보지도 마. 당신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이야. 그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배가 불러오는 두 여인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 돈 받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당장 사라져. 뱃속의 아이는 알아서 지우든지 낳아서 당신들끼리 키우든지 하고. 다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 들먹이지 마. 알아들었나?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여인의 가슴에 박혔다. 알리카는 충격과 모멸감에 눈물만 흘렸고 당찬 성격의 바하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돈가방을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당장 꺼져. 우리는 돈 때문에 최 회장님을 만난 게 아니야. 당신 같은 아들을 둔 그분이 불쌍할 뿐이다. 뭐? 이 계집애가 미쳤나? 돈가방에 얼굴을 맞은 최진석은 이성을 잃고 바하티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강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 이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최강민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어린 것들이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작정하고 덤벼든 거 안 보이세요? 진석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최강민의 눈에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나가거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들은 내 여자들이고 저 아이들은 내 핏줄이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부자 사이의 격렬한 다툼 끝에 진석은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아십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진석은 한국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법정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아버지를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으로 두 여인을 아버지를 조종하는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최강민은 이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넘어 아들과의 끔찍한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콩고 내부에서도 적이 나타났다. 최강민의 사업 파트너이자 그의 성공을 오랫동안 시기해왔던 현지 사업가 칼론지였다. 그는 최강민의 구설수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콩고 정부의 최강민이 부도덕한 행위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그의 모든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냈다. 그는 최강민의 사업체를 헐값에 집어삼킬 속셈이었다. 최강민은 한순간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한국에서는 아들이, 콩고에서는 사업상 경쟁자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던 최강민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악화된 것이다. 그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수술실 앞 알리카와 바하티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만약 그가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녀들과 뱃속의 아이들은 세상에 홀로 내팽개쳐질 운명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약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이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최강민이 수술실에 들어간 사이 알리카와 바하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들은 더 이상 연약한 20대 여성이 아니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지켜야 하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간호사였던 알리카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최강민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의사에게 그의 병력과 특이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바하티는 부족 족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최강민에게 우호적인 부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칼론지의 부당한 행동을 콩고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들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다.
킨샤사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를 해온 프랑스 출신의 올리비에 신부였다. 그는 처음에는 최강민의 이야기를 듣고 우려를 표했지만 세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거래가 아닌 기묘한 형태의 진실한 사랑임을 알게 된 후 그들의 가장 헌신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유럽의 인권단체와 언론사에 이 사건을 알리며 이것은 단순한 좋지 않은 소문이 아니라 문화적 편견과 인종차별에 맞서는 한 새로운 가족의 인권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의 도움으로 최강민을 향한 비난 여론은 조금씩 동정과 지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최강민의 아들 진석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콩고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때다 싶어 법적 절차를 더욱 서둘렀다. 하지만 알리카와 바하티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들은 올리비에 신부의 도움을 받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강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 그녀들은 최강민이 그동안 작성해온 일기장과 두 사람에게 보낸 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곳에는 두 여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절절하게 적혀 있었다. 다행히 최강민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식을 회복한 그는 병실에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있는 알리카와 바하티의 모습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싸웠는지 모두 전해 들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시키는구나. 그가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자 알리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거예요. 바하티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당신의 아내이고 곧 태어날 아이들의 엄마예요. 우리는 당신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녀들의 강인한 모습에 최강민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런 따뜻하고 헌신적인 진짜 가족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최강민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비난이나 아들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진석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계속해서 이 가족을 흔들려 한다면 나는 너와의 부자 관계를 끊고 모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평생 돈밖에 모르던 아들에게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경고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던 어느 날 최강민은 저택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죽은 아내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내가 죽기 직전 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요.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혹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마지막 인생은 부디 외롭지 않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라요. 하늘에서나마 당신의 행복을 빌고 있을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최강민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단 한 번도 다른 행복을 꿈꾸지 못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하늘에서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죽은 아내의 편지를 품에 안고 알리카와 바하티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전쟁 고아로 살아남아야 했던 어린 시절, 죽은 아내와의 애틋했던 사랑, 그리고 자식들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까지. 그의 고백을 들으며 두 여인 역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비로소 최강민이라는 한 남자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세 사람은 나이와 국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깊이 끌어안았다. 이 편지는 아들 진석과의 법정 싸움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강민의 변호사는 이 편지를 법정에 제출하며 그의 새로운 가족이 죽은 아내의 유지를 잇는 것이기도 하다고 변론했다. 여론은 완전히 최강민에게로 돌아섰고 결국 진석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다. 콩고 정부 역시 칼론지의 부당한 주장을 기각하고 최강민의 사업 허가를 보장해 주었다. 기나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킨샤사의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알리카와 바하티가 불과 며칠 차이로 건강한 아들을 한 명씩 낳은 것이다. 최강민은 자신의 품에 안긴 두 아이를 보며 일생일대의 감격을 느꼈다. 쭈글쭈글한 얼굴, 까만 피부, 그리고 자신을 닮은 작은 눈. 아이들은 그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식 이름과 콩고식 이름을 함께 지어주었다. 아들 최민준, 그리고 디오메르시. 딸 최민지, 그리고 에스페랑스. 동양과 아프리카가 만난 사랑의 결실이었다. 최강민의 아들 진석은 결국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시 콩고를 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저택에서 알리카와 바하티가 갓 태어난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바라보는 늙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강민은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용서였지만 다시는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침묵이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최강민은 90을 훌쩍 넘겼다. 그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게 변했고 거동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단 한순간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파파라 부르며 따르는 어린 두 자녀와 세상 누구보다 그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두 명의 아내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그는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알리카가 끓여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하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세상은 자신을 주책맞은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자신은 지금 이 순간 생의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평생을 외롭게 싸워왔던 한 남자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야 비로소 지켜야 할 사람들과 돌아갈 집이 있는 진짜 가족을 얻게 된 것이다. 그의 기묘하고도 뜨거웠던 황혼은 그렇게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최강민의 두 아이 최민준 디오메르식과 최민지 에스페랑스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12살, 11살의 소년 소녀가 되었다. 아이들은 어머니들을 닮아 큰 키와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가졌지만 아버지 최강민을 닮아 깊고 총명한 눈과 곧은 검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었다. 두 아이는 프랑스어와 링갈라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두 개의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저택에서는 두 명의 어머니, 알리카와 바하티의 따뜻한 사랑을 독차지했고 아버지 최강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살아가는 이유였다. 알리카와 바하티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지혜롭고 차분한 알리카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졌고 활달하고 마음 따뜻한 바하티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뛰놀았다. 그들에게는 누가 친엄마인가 하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했다. 두 사람 모두 민준과 민지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이 기묘한 형태의 가족은 킨샤사 현지 사회에서도 하나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점차 편견을 거두고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지켜온 평화로운 울타리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도 달랐다. 아버지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고 어머니는 2명이었다. 몇몇 짓궂은 아이들은 민준과 민지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너희 아빠는 할아버지라며? 엄마가 왜 둘이야? 이상해. 어린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민준과 민지의 마음에 박혔다. 어느 날 민준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왔다. 자신과 동생을 놀리는 동급생과 크게 싸운 것이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간 최강민은 교장실에서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 둘러싸여 쩔쩔매야했다. 저 노인분이 아버지라고요? 다른 학부모들은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강민은 그 순간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마주해야 할 세상의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날 밤 최강민은 아들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늙은 아비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민준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의젓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제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2분의 어머니가 계신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아들의 강인한 눈빛을 보며 최강민은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의 아이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17, 18배 청년으로 성장했다. 아들 최민주는 아버지를 닮아 사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딸 최민지는 어머니 알리카를 닮아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했다. 그 사이 최강민은 90살의 노인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지만 걷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힘에 부쳤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2 아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수업의 시작이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기록해온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였다. 그곳에는 전쟁 고아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어린 시절부터 아프리카에 처음 와서 겪었던 고난과 성공, 그리고 2 아이를 얻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편견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온몸으로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놀랍게도 보낸 사람은 수십 년간 연을 끊고 지냈던 아들 최진석이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사죄와 후회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등진 후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복 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적었다. 편지를 읽은 최강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를 배신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핏줄의 정은 어쩔 수 없었다. 알리카와 바하티는 그의 마음을 읽고 먼저 말했다.
여보, 그를 오라고 하세요. 당신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야죠. 우리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를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그녀들의 너른 마음에 최강민은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알리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내 아들 진석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리카와 바하티는 최강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들은 수소문 끝에 최진석에게 연락했고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콩고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밟은 킨샤사의 땅. 그는 몰라보게 변한 도시의 풍경보다 공항에 마중 나온 두 젊은 남녀를 보고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이복 동생 최민준과 최민지였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 아프리카의 강인함과 동양의 지혜로움을 동시에 품은 신비로운 청년들이 되어 있었다.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진석은 차마 동생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이 떠올라 죄책감에 고개가 숙여졌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늙은 아버지였다. 왔구나. 최강민의 갈라진 목소리에 진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발치에서 오열했다. 진석은 아버지를 용서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낡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오르골을 꺼냈다. 그가 태엽을 감자 맑고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최강민의 텅 빈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에 진석은 더욱 목 놓아 울었다. 민준과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뿌리와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닌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청춘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과거 최강민을 위협했던 사업가 칼론지의 아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저택에 들이닥쳤다. 그는 최강민이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듯 사업체와 재산을 넘기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늙은 사자는 이제 이빨이 다 빠졌군. 순순히 모든 걸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진석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 수십 년간 아버지의 재산만 탐내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여긴 내 아버지의 집이고 저들은 내 동생들이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들을 한국법과 콩고법으로 동시에 묻어버릴 줄 알아. 그의 예상치 못한 기백에 칼론지의 아들은 당황하여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최강민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두 아들이 대륙을 넘어 비로소 진짜 형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두 아들의 화해를 지켜본 최강민은 마치 마지막 숙제를 다 끝낸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 되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알리카와 바하티 그리고 한국에서 온 아들 진석, 그의 곁에서 자라난 아들 민준과 딸 민지까지. 그의 마지막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의 장례식은 킨샤사에서 가장 큰 성당에서 그를 존경했던 수많은 콩고인들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다. 며칠 뒤 최강민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그의 유언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단순히 나누지 않았다. 그는 콩고에 있는 모든 사업체와 부동산을 하나의 재단으로 묶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공동 운영권자로 알리카와 바하티,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아들 최진석을 동시에 임명했다. 재단의 모든 수익은 민준과 민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양육과 교육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며 수익의 절반은 콩고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지혜였다. 그는 유산을 통해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세 명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만든 것이다. 진석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동생들과 콩고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콩고에 머물며 서툰 솜씨로 사업을 배우고 알리카와 바하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민준과 민지에게는 유일한 큰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칼론지의 아들은 최강민이 죽자마자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가족은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다. 알리카와 바하티의 현지 인맥과 진석의 한국식 경영 지식, 그리고 올리비의 신부의 법률적 지원까지 합쳐진 그들은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다.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최강민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강민의 아이들 최민준과 최민지는 어느덧 20대 후반의 늠름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단의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승계받았다. 아들 최민주는 아버지를 닮은 대담한 사업수완으로 콩고 현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고, 딸 최민지는 의사가 되어 아버지가 세운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며 어머니 알리카의 꿈을 이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재단은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콩고의 젊은이들이 재단의 장학금으로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루었다. 알리카와 바하티는 이제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두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큰아버지 진석은 1년의 절반은 콩고에서 절반은 한국에서 지내며 두 나라를 잇는 튼튼한